가진 것도 없이 아들 인생의 짐만 되는 늙은이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노망난 시골 할망구가 어디서 신성한 법복에 먹칠을 하려고 들어. 며느리가 제 뺨을 후려치며 내뱉은 말입니다. 아들과 사돈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렇게 무릎 꿇은 채 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대법원 비서실에서 20년간 일하며 법조계의 모든 비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박명자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홀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째 빈 침대 한쪽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칠 전 며느리가 던져주듯 놓고 간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겨우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제 아들 강민호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판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던 아들은 제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아껴가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학원비며 과외비며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판사가 되던 날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이 재벌가 출신 변호사 오세린과 결혼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오세린은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금수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면서 저에게는 겨우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주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이해해 주시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친정에는 최고급 영양제며 건강식품을 박스째 보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손주를 만나는 일마저 제한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준이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의 허락 없이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스케줄이 바빠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비서실 통해서 연락 주세요. 손주를 만나는 것까지 결제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하준이는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다음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제 귀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전화가 끊기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당신 엄마만 아니었으면 벌써 요양병원에 쳐넣었어. 아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세리나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이 판사 달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다 누구 덕인데.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당신 아직도 지방 법원이나 전전하고 있었어.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눌려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남은 제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갑자기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돈들이 와 계셨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어머니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없는 사람을 봤다고 하세요. 전문의 소견으로는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증상을 보였다는 말입니까? 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돈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시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대로 두면 위험해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실버타운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요.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치매라니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짜고 치는 거지. 내가 무슨 치매야.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아들 인생의 짐만 되는 늙은이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망난 시골 할망구가 어디서 신성한 법복에 먹칠을 하려고 들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사돈들도 손주 하준이도 모두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진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를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뺨은 얼얼했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퉁퉁 부은 뺨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품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시절의 공무원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당시 제가 모셨던 대법원장이 상대했던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법원에서 일하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세린 법복을 입은 악마.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저를 노망난 할망구라고 했지만 저는 법조계의 모든 비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대법원 비서실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과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법원 비서실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법조계의 모든 정보가 제 손을 거쳐갔고 판사들과 검사들, 변호사들의 비밀스러운 거래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이 빛을 볼 때가 온 것입니다. 며느리 오세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로펌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제 수첩에도 그 로펌과 관련된 의혹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 조작, 판사 매수, 증거인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했지만 정작 더러운 것은 그들 쪽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높은 자리에 오른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태웅 검사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그를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건넨 결정적 증거 덕분에 그는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특수부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지만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자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 검사와 만나기로 한 날, 저는 검은 수첩을 들고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조 검사는 예전보다 훨씬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조 검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여사님, 이건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네요. 오세린 변호사와 그 아버지의 로펌, 이미 저희도 주목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 건설회사 관련 재판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 사건을 오세린 변호사가 맡았더군요. 뇌물 의혹도 있고요. 여사님이 주신 정보와 합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세요?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누굴 만난다고 그래?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건드리면 민호 오빠도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아세요. 민호 오빠가 판사 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 모든 게 밝혀지면 오빠 판사직도 날아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판사 임용 과정에도 비리가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세린이가 이상한 소리 하던데. 엄마가 무슨 일 꾸미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내가 판사 될 때 정당하게 된 거 맞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정당하게 됐지.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판사가 되었다니.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며느리의 악행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조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세린 변호사의 계좌를 조사했더니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세린의 아버지, 그 로펌 대표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까지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세워져야 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법원 비서실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 비록 제 아들이라 해도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변호사 뇌물수수 의혹, 대형 로펌의 재판 조작 정황 포착. 며느리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한 짓이죠. 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내가 저지른 일들이 드러난 것뿐이지.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민호 오빠도 같이 끝장내 드릴게요. 오빠가 어떻게 판사가 됐는지 다 폭로할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어. 아들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자리라면 내려놓는 게 맞아.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아들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세린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지. 저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줄만 알았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며느리의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뇌물만 수억 원에 달했고 재판 조작에 관여한 정황도 명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다른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 검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사님, 오세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서 기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호 판사님 거는 별도로 조사 중인데 본인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인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직접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리를 얻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 아들의 판사직도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며느리가 구속되던 날 저는 법원 앞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녀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도끼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가 출신 변호사의 추락, 법조 비리의 실태, 그리고
정의를 위해 나선 한 어머니의 용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구속된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로펌에서 일하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박명자 여사님, 제가 오세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김준영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세린 변호사가 여사님께 했던 일들, 저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워낙 거물이라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오세린 변호사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재판 조작, 증거인멸, 위증 교사까지 제가 몰래 모아둔 자료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가져오신 거죠? 김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용기를 보고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을 협박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내 말 안 들으면 판사직 날려버릴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당신 어떻게 판사 만들었는지 다 까발릴 거야.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무기력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조태웅 검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하자 그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김준영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를 보더니 조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사님,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입니다. 이걸로 오세린뿐만 아니라 로펌 전체를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판사님도 피해자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네요. 조 검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보면 오세린이 강민호 판사님을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판사님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협박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나약했을지언정 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세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로펌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고 컴퓨터와 서류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판사 매수, 검사 로비, 증인 매수까지 법조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법조 비리의 실체, 거대 로펌의 몰락, 그리고 한 시어머니의 용기. 여러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세린이 협박에 굴복해서
엄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우야, 일어나. 이제 다 끝났어. 너도 피해자였다는 걸 엄마도 알아.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판사직을 잃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판사직을 잃더라도 정직한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세린과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로펌 간부들이 모두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담담하게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모든 학대, 협박, 그리고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오세린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망난 시골 할망구라고 불렀습니다. 사돈들 앞에서 제 뺨을 때렸고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세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아들 인생에 짐만 되는 늙은이가.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세린의 죄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뇌물, 재판 조작, 증거인멸, 위증교사, 모든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비슷한 학대를 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맡았던 의뢰인의 시어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김준영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용기 있게 증언했습니다. 오세린 변호사는 사무실에서도 갑질이 심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모두 무시했고 특히 나이 든 의뢰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오세린의 인격적 문제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검사의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오세린은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법을 농락했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약자를 학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입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강하게 논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억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입니다. 엄벌에 처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검사는 오세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세린의 아버지도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법조계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고 딸의 범죄를 방조하고 도왔습니다. 검사는 그에게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한때 법조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오세린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늙은이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숙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오세린은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세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법조인의 윤리를 저버리고 약자를 학대하며 법을 농락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학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행위입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고 공개적으로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조작한 것은 사법 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오세린의 아버지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로펌은 폐쇄 명령을 받았고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한때 법조계를 주름잡던 거대 로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조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판결 후 저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깨끗하고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웅 검사가 저를 찾아와 전해준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사님, 수사 과정에서 더 큰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오세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로펌이 조직적으로 판사들을 매수해왔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명단에는 현직 판사 수십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기록해둔 이름들과 겹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부패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기록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제 수첩을 중요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판사직 사퇴하기로 했어요. 비록 직접 비리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자리니까요. 아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가려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손주 하준이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쁜 짓 했다는 거 알아요.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어린 손주의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비록 엄마를 잃었지만 아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바른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제가 대법원 비서실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결국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며느리든 아들이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호도 변호사 자격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비록 판사직은 잃었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연을 접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빼앗긴 어르신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분들,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싸울 수 있는 힘과 지식이 있었으니까요. 조태웅 검사도 저희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는 노인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팀을 만들었고 저희 단체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법조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 학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노인 학대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고 신고도 늘어났습니다. 김준영 변호사도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오세린의 로펌을 떠나 저희 단체의 상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오세린이 면회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본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도리를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 활동을 인정해 표창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민호는 이제 진정한 아들이 되었고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손주 하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 나이 69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한 할머니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혹시 저처럼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